불고기 대구. 그 음식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곧바로 발효된 고기의 달콤한 맛, 마늘과 고추의 매운 향, 그리고 잎사귀의 향기로운 풍미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축제의 즐거움, 설날 상차림에서의 화합 또는 단순한 시골 간식의 맛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익숙한 불고기에 더 진하고 달콤하며 바삭한 맛이 가문의 비밀 레시피가 아니라 알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할 비밀에서 나온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불고기 생산 공장 김여사입니다. 대구시의 유명하고 오랜 브랜드로 큰 도로에 위치한 이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품질이 상징이자 국내외 대형 레스토랑과 딜러들의 신뢰받는 주소입니다. 공장의 주인은 김지숙 여사로 6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엄격하고 말수가 적은 외모를 가졌지만 그녀의 손은 지역 최고의 불고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녀와 함께 공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녀의 외동아들인 이민호입니다. 30대 중반의 남자로 어머니와 달리 온화하고 친근한 성격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는 아내인 박혜진을 매우 아끼는데 혜진은 젊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여성으로 공장에서 일하지 않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합니다. 외부인들의 눈에는 이 가족의 삶이 성공과 행복의 전형처럼 보입니다. 4월 30일 휴가 기간에 공장의 주문이 폭증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쉬지 않고 일했죠. 이 시기에 김지숙 여사는 노동자들과 이웃들에게 며느리 박혜진이 부산의 친정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혜진의 어머니가 믿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불고기 로트가 출고되어 휴가 기간을 마쳤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로트의 불고기가 완벽하게 맛있었죠. 상품이 배송된 직후 김지숙 여사의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대형 딜러와 오랜 고객들이 놀라움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서울의 레스토랑 체인 주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김 여사, 이번 불고기 로트에 무슨 비결이 있나요? 이상할 정도로 맛있어요. 고기가 더 진하고 바삭하며 쫄깃해요. 우리 고객들이 다 물어봐요. 이렇게 맛있는 불고기는 처음이라고요. 다른 특산품 가게 주인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 여사, 이 로트는 걸작이에요. 이틀 만에 다 팔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난리예요. 특별한 풍미가 중독적이라고요. 다음 로트도 예약할게요. 두 배로요. 이런 칭찬에 김지숙 여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에 운 좋게 좋은 고기 로트를 골랐고 레시피를 조금 개선했어요. 여러분이 잘 팔아주시니 제가 기쁩니다. 그녀는 평온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엄격한 눈빛에 가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최강호라는 젊은 배송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장의 정규 노동자가 아니지만 2년 넘게 김 여사 공장에서 물건을 받아 여러 지역으로 배송했습니다. 가족과 꽤 친했죠. 이민호와 자주 이야기하고 가끔 혜진이 공장에 올 때도 대화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불고기의 맛 변화를 알아챘지만 더 주목한 것은 이민호의 변화였습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갔다고 한 날부터 이민호는 이상할 정도로 침울해졌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눈이 움푹 패고 부은 듯 보였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많이 울었던 사람처럼요. 그는 말수가 줄고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아내에 대해 물으면 부산에 있어요 라고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최강우에게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른 의심은 없었죠. 그는 그 선량하고 로맨틱한 남자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최강우는 배송을 계속했지만 이민호의 슬픈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김 여사 불고기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주의를 기울였고 많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민호, 그 남편은 여전히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했습니다. 가끔 최강호는 이민호가 구석에 서서 멀리 바라보고 있다가 누가 다가오면 서둘러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견디는 사람의 고뇌처럼 보였습니다. 반대로 김지숙 여사, 그 시어머니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엄격함을 유지했지만 일에 더 열정적이고 결단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역할을 대신하며 관리했습니다. 특히 혜진을 언급할 때마다 부산에 있어요 라고 답하지만 눈빛에 차가운 만족감이 스쳤습니다. 최강우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였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생산구역, 고기 가공실과 대형 냉장고가 이제 새 자물쇠로 잠겨있다는 겁니다. 전에 최강우가 자유롭게 드나들며 도왔는데요. 김지숙 여사는 가문의 비밀 레시피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나와 민호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인 설명이지만 원래 개방적이었던 공장에 이상한 장벽이 생겼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최강우가 서울로 급배송할 로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짐을 싣고 나서 화장실에 가야 했죠. 화장실은 공장 뒤쪽에 있어 고기 가공실을 지나야 합니다. 화장실은 공장 뒤쪽에 있어 고기 가공실을 지나야 합니다. 강한 소독제 냄새로 평소의 양념과 마늘, 고추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가공실의 작은 창문을 통해 엿봤습니다. 김지숙 여사가 혼자서 고압 호스로 스테인리스 스틸 고기 가공기를 철저히 세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팎을 여러 번 씻고 작은 틈새와 바닥까지 닦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얼룩을 지우려는 듯 강박적으로요.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강우가 늦은 오후에 로트를 받으러 갔습니다. 다른 노동자와 함께 완제품 불고기 상자를 트럭에 싣다가 실수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상자가 깨지고 여러 불고기 팩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몇 개가 깨져 안에 분홍빛 고기가 드러났습니다. 김지숙 여사가 집 안에서 달려나오며 약간 짜증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냐? 다른 상자 가져올게. 최강우와 노동자가 서둘러 주었습니다. 최강우와 노동자가 서둘러 주었습니다. 깨진 고기 속에 작은 하얀색 물체가 있었습니다. 후추나 마늘 조각이 아니었죠. 이상한 모양이었어요. 호기심에 그는 계속 주우는 척하며 손가락으로 그것을 꺼내 손바닥에 숨겼습니다. 그는 일어나 김지숙 여사에게 사과하고 짐을 마무지며 트럭을 몰았습니다. 한적한 길에서 차를 세우고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황혼빛 아래에서 그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뼈 조각이었고 모양이 사람의 새끼손가락 마디처럼 보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으깨진 사람 손가락 뼈맛이었죠. 그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을 공장에서 봤을 때 그녀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는 우연히 그녀의 손톱을 봤습니다. 그녀는 우유빛 흰색으로 예쁘고 세련된 매니큐어를 했었죠. 끔찍한 생각, 비합리적이지만 논리적인 연결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맛있는 불고기, 로트, 혜진의 갑작스러운 실종, 남편의 고통, 시어머니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이제 불고기 속에서 발견된 사람 뼈맛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최강우는 트럭 캐빈에 앉아 작은 뼈를 쥔 채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가끔 먹던 불고기에 맛이 목구멍에서 역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는 끔찍한 비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는 뭔가 해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온 가난한 기사일 뿐입니다. 김지숙 여사와 가족은 이 지역의 세력입니다. 돈과 인맥이 있죠. 직접 나서서 고발하면 누가 믿을까요?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몰릴까요? 김지숙 여사가 알면 그와 가족이 위험할 겁니다. 그녀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면 증인을 제거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테니까요. 불면의 밤 후 최강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침묵할 수 없지만 자신을 보호해야 했죠. 그는 익명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도시 다른 구역의 인터넷 카페로 갔습니다. 그는 열심히 편지를 썼습니다. 필체가 드러날까봐 손으로 쓰지 않았죠. 편지에서 그는 최근 본 것과 의심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혜진의 갑작스러운 실종, 김지숙 여사와 이민호의 대조적인 이상한 태도, 잠긴 가공실과 강한 세척 냄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진 불고기, 속사람 손가락 마취처럼 보이는 뼈 조각 발견. 그는 실명을 적지 않고 진실을 아는 사람으로 서명했습니다. 편지를 인쇄해 봉투에 넣고 작은 비닐봉지에 뼈 조각을 포장해 함께 넣었습니다. 그는 대구시나 구경찰서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한 주소로 보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정태성 과장 사무실로요. 정태성 과장은 청렴하고 큰 사건을 많이 해결한 유명한 수사관입니다. 며칠 후 그 익명 편지가 정태성 과장의 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신자 없는 편지에 의심했지만 봉투를 열고 내용을 읽고 첨부된 증거물을 보자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대구와 전국을 충격에 빠뜨릴 사건이죠. 정태성 과장은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이 그날 바로 구성되었고 정태성 과장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수사팀의 첫 임무는 편지의 정보를 비밀스럽고 신중하게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뼈 조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감정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이 혜진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의 혜진 가족과 연락했고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혜진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하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족이 혜진과 일주일 넘게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행복해 보였고 이상 없었습니다. 가족은 그녀가 대구에서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김지숙 여사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의심이 공식적인 실종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이 정보로 정태성 과장은 교묘하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피의자들이 경계할 테니까요. 그는 수사팀을 식품안전관리 공무원으로 위장해 김 여사 불고기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위생 점검 명목으로요. 점검단 앞에서 김지숙 여사와 이민호는 평온하고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장 구역을 안내했습니다. 그 애는 부산에서 어머니 돌보고 있어요. 그러잖아, 너 잠에서 어머니 돌보고 있어요. 유승기 여사를 쓰는와 이민호는 옆에서 침묵하며 약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너무 평온하고 프로페셔널해서 수사관들은 진실을 알면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피의자 접근과 병행해 또 다른 수사팀이 익명편지 발신자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체국 정보와 공장 출입 관계자 조사를 통해 최강호를 특정했습니다. 처음 경찰이 찾아갔을 때 최강호는 두려워하며 부정했습니다. 복수나 가족 연루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정태성 과장이 직접 만나 격려하고 안전조치를 약속하자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는 모든 진술을 했습니다. 그의 상세한 진술은 혜진 가족의 말과 일치했고 수사팀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이 김 여사 불고기 공장 전체에 대한 긴급 수색영장을 신청할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최강호가 발견한 작은 뼈는 사람 손가락 맛이 뼈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강호와 혜진 가족의 진술, 과학적 증거가 탄탄한 법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불고기 공장과 가족 거주지의 긴급 수색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정태성 과장은 이것이 결정적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엘리트 수사관, 형사기술팀, 기동대 등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색을 보장했습니다. 어느 아침 김 여사 불고기 공장이 하루를 시작할 때 수십 대의 경찰차가 양쪽에서 진입해 지역을 포위하고 봉쇄했습니다. 무장 기동대가 모든 출입구를 지켰습니다. 노동자들은 혼란에 빠져 작업을 멈추고 별도 구역으로 모여 진술을 했습니다. 김지숙 여사와 이민호는 대규모 경찰을 보고 평온을 잃었습니다. 둘 다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구역으로 격리되어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기술팀이 보호복을 입고 전문 장비를 들고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핵심 구역을 동시에 수색했습니다. 첫 그룹은 가공실에 집중했습니다. 주요 현장으로 의심되는 곳이죠. 방은 깨끗해 보였지만 전문 조명과 루미놀 화학제를 뿌리자 끔찍한 장면이 드러났습니다. 푸른 빛 아래 벽, 천장, 거대한 고기 가공기에 혈흔이 튀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철저히 청소되었지만 과학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검사로 사람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계를 분해하며 틈새와 칼날에서 더 많은 작은 사람 뼈 조각을 찾았습니다. 혜진의 머리색과 맞는 긴 갈색 머리카락, 가족이 설명한 돌팔찌 조각도 발견했습니다. 이 현장은 시신이 여기서 처리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가족 거주지를 수색했습니다. 이민호와 혜진의 침실에서 싸움 흔적은 없었지만 전자기기 검사에서 혜진의 휴대폰, 노트북,
모든 신분증이 사라진 게 이상했습니다. 김지숙 여사의 말처럼 급히 친정으로 갔다면 개인 물품을 두고 갈 리 없죠. 수색이 계속되었지만 여러 시간 후에도 혜진의 시신이나 큰 신체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수사팀의 끔찍한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시신 전체가 갈려 불고기에 섞였을 수 있나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정태성 과장은 김지숙 여사와 직접 대면했습니다. 취조실에서 그녀는 처음에 침묵했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체념이 대신했습니다. 정태성 과장이 현장 사진을 테이블에 놓으며 물었습니다. 가공실의 사람 혈흔과 이 뼈 조각에 대해 설명하세요. 김지숙 여사는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고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와 며느리 혜진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다고요. 혜진은 도시적인 현대 여성으로 가문의 전통 사업에 맞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남편과 따로 살고 싶어 했고 이민호가 공장을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길 바랐습니다. 심지어 공장 일부를 팔아자본으로 쓰려 했죠. 김지숙 여사는 여러 번 타일렀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갈등이 정점에 달한 그날 밤, 싸움 중 혜진이 무리한 말로 그녀와 가문을 모욕했습니다. 분노에 못 이겨 그녀가 혜진을 세게 밀쳤고 혜진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가 금속 가공기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외동아들 이민우가 연루되는 걸 원치 않아 그녀가 혼자 범죄를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시신을 처리할 방법으로 죽음을 일으킨 그 가공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혼자 모든 걸 했다고 했습니다. 처리 후 아들에게 혜진이 친정으로 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우가 완전히 무죄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매우 성실해 보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죠. 자백이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론상 사건은 해결된 듯 했습니다. 범인이 자백하고 현장과 범행 방식이 밝혀졌죠. 그러나 수사팀 회의실 분위기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태성 과장은 침묵하며 깊은 눈으로 화이트보드를 봤습니다. 사건 세부가 체계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숙 여사의 자백은 합리적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싸움의 정점, 우발적 추락 사망, 그리고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포 속 은폐, 모두 정상적인 심리 과정에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세부가 정태성 과장과 경험 많은 수사관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바로 은폐 방법입니다. 60대 여성이 아무리 화나거나 공포에 질려도 그런 야만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를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시신을 분해하고 산업용 가공기로 가려면 극도로 차가운 심리와 체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불고기에 섞어 은폐한다는 아이디어는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미리 계산된 계획처럼 모든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는 거죠. 정태성 과장은 김지숙 여사가 범죄의 일부일 수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죄를 떠맡는 자백은 후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마지막 노력입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아들 이민호입니다. 새로운 수사 방향이 열렸습니다. 현장 대신 가족의 재정 상황과 관계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한 팀이 김지숙 여사, 이민호, 희생자 혜진의 모든 은행 계좌, 대출, 사업 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초기 결과로 불고기 공장은 잘 운영되며 빚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민호의 개인 재정을 보니 많은 이상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도와 공장을 관리하는 외에 외부 투자 사업을 했고 모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심지어 사채까지요. 이는 이민호가 극심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잠재적 범죄 동기죠. 수사는 더 깊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지난 2년간 이민호의 정기 지출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생명보험 회사에 분기마다 큰 금액을 지불한 걸 발견했습니다. 직감으로 이는 중요한 단서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보험회사에 공문을 보내 이민호 관련 계약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보험회사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의 1년 전 이민호가 아내 혜진을 위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계약 가치가 엄청난 100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일한 수익자는 바로 남편 이민호입니다. 이 발견은 수사팀의 번개처럼 충격을 줬습니다. 사건 동기는 더 이상 시어머니면 을이 갈등이 아닙니다. 거액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입니다. 1년 전 계약은 이 계획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흥적이 아니죠. 김지숙 여사의 자백은 이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연극입니다. 그녀는 후회가 아니라 아들을 대신해 죄를 떠안으려 했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어머니가 분노로 저지른 우발 범죄로 법의 관용을 기대했습니다. 최소한 최고 형량을 피하고 아들 100억 원 수익자가 무죄로 풀려나길 바랐죠. 사건이 또 한층 밝혀졌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주범에서 공범으로, 이민호는 효자이자 슬픈 남편에서 1호 용의자, 보험금을 노린 잔인한 아내 살인 주모자로 변했습니다. 정태성 과장은 즉시 이민호를 소환해 새로운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쉬운 싸움이 아닐 겁니다. 이민호는 취조실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이전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무감정한 공허가 대신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죄를 떠안아 계획이 부분 성공했다고 믿었겠죠. 정태성 과장이 보험 계약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 설명하세요. 이민호의 안색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힐끔 보고 올려다봤습니다. 아내를 위해 산 거예요. 그녀의 미래를 위해요. 100억 원 계약인데 빚이 산 더미인데 어떻게 보험료를 냈나요? 정태성 과장의 날카로운 논리적 질문에 이민호가 당황했습니다. 그는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이민호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범죄 과정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범행 당일 밤 가짜 싸움을 연출한 후 이민호가 뒤에서 단단한 물건으로 혜진을 때려 기절시켰습니다. 그 후 어머니 김지숙 여사가 피해자를 잡고 그가 목을 조를 때까지 도왔습니다. 범행 후 가장 큰 문제는 시신 처리였습니다. 이민호는 어머니가 은폐 방안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의심받지 않을 것에 섞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혜진의 시신을 가공실로 끌고 갔습니다. 철문이 잠겼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야만적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민호, 그 아들은 매일 돼지고기를 자르는 날카로운 칼로 아내의 시신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뼈와 살을 자르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옆에서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자르는 게 효율적인지, 고기를 어떻게 분리하는지요. 몇 시간 후 시신 전체가 작은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큰 스테인리스 통에 넣었습니다. 팔강태염이 가한 피가 흥건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용 고기 가공기를 가동했습니다. 기계가 포효하며 밤의 고요를 깼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장갑을 끼고 차분히 시신 조각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기계가 최고 속도로 돌며 칼날이 모든 걸 갈았습니다. 한 사람의 시신이 분홍빛 끈적한 혼합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지숙 여사가 냉장고에서 미리 준비한 수십 kg의 소고기와 양념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그 고기를 그 끔찍한 혼합물에 넣었습니다. 마늘, 고추, 후추, 가문의 비밀 양념을 더했습니다. 그러고 기계를 켜서 껐습니다. 거대한 믹서가 돌며 모든 걸 섞어 매력적인 분홍빛 불고기 원료로 만들었습니다. 양념의 특유한 향이 났습니다. 그 원료는 다음날 노동자들이 사용해 불고기를 마무리하고 포장했습니다. 그 로트의 이상하게 진하고 달콤한 맛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절망 중 이민호는 또 다른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몇 년 전 그의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이민호는 어머니 김지숙 여사가 연출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하려 했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사고를 위장해 남편을 죽였고 큰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혜진 살인은 반복된 범죄일 뿐입니다. 이민호의 자백은 상상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단순히 맹목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녀는 냉혈한 악마, 연쇄 살인범입니다. 사건은 사건 속 사건이 되었습니다. 혜진 살인이 과거 묻힌 또 다른 살인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두 수연자,
그의 아버지와 아내. 수사팀은 거의 완전한 그림을 가졌습니다. 도각한 어머니가 약한 아들을 조종해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모두 돈과 사업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었지만 정태성 과장에게는 여전히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모자의 자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김지숙 여사는 처음에 모든 죄를 떠안으려 했고 이민호는 나중에 어머니를 주모자로 몰았습니다. 서로를 보호하려는 듯한 모자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수사관의 직감이 다른 진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정태성 과장은 김지숙 여사가 남편과 며느리를 그렇게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죽일 수 있다면 아들에 대한 사랑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팀이 김지숙 여사 집으로 돌아가 더 세밀한 수색을 하라고요. 특히 그녀의 개인 물품을요. 그는 이 여자의 진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걸 찾아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책, 서랍 하나하나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숙 여사의 침대 및 나무 상자, 노랗게 바른 가족 사진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걸 찾았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로 밀봉된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에 민호야, 어머니가 떠난 후에만 읽어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는 즉시 수사팀으로 가져왔습니다. 정태성 과장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용은 김지숙 여사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극단입니다. 편지는 사랑스러운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이고 계산된 계획서입니다. 그녀가 체포되고 죄를 떠안은 후 아들이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고통과 후회를 연기하라고, 어머니에게 강요당했다고 자백하라고, 죽은 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라고요. 그녀는 썼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잃을 게 없지만 너는 살아야 해. 그녀는 100억 원 보험금을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을 자세히 지시했습니다. 그 돈으로 최고 변호사를 고용해 형량을 줄이라고요. 그리고 편지 끝에서 진짜 동기를 드러냈습니다. 맹목적인 아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네 아버지는 파괴자고 네 아내는 독사야. 그들은 어머니가 평생 쌓은 사업을 망치려 했어. 어머니가 이 모든 걸 한 건 너 때문만이 아니야. 이 불고기 공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이건 어머니의 심혈, 생명이지. 나중에 출소하면 내가 맡아 더 키워라. 어머니 말을 기억해. 가족은 일시적일 뿐 이 사업이 영원하다. 이 편지는 가장 강력한 최종 증거입니다. 그것은 김지숙 여사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를 도구, 제국의 상속자로 봤습니다. 그녀는 남편, 며느리, 심지어 자신까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직 재산과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요. 취조실에서 이 편지를 그녀 앞에 놓자 김지숙 여사는 더 이상 울거나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보고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지막 가면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모자이로 위장된 순수한 아기 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 유언 편지는 가족 비극 속 각 인물의 본질을 드러낸 최종 증거입니다. 김 여사 불고기 공장 참살 사건은 명확한 결론으로 수사를 끝냈습니다. 김지숙 여사와 이민호 모자의 재판은 범죄의 야만성뿐 아니라 무인간적인 냉정한 음모와 계산으로 여론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법정에서 김지숙 여사는 후회 없이 고발장을 들었습니다. 얼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를 특별히 중대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며느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탐욕과 이기심으로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절대 주모자로서 법원은 김지숙 피고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민호 아버지와 아내를 직접 죽인 아들은 어머니의 조종을 받았다는 요소가 있지만 그의 잔인하고 비인간적 행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민호 피고에게도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남긴 비극은 영원히 맴돌 겁니다. 유명한 전통 브랜드 김여사 불고기 공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과 공장이 봉인되어 도시 한복판의 유령 장소, 어두운 상처가 되었습니다. 인육 불고기 이야기는 도시 전설처럼 섬뜩하게 퍼졌습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할 때의 공포에 대한 경고죠. 그것은 하나의 범죄가 더 끔찍한 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때로 이상한 마티의 비밀은 아무도 알고 싶지 않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따라간 이 끔찍한 이야기는 가장 엄격한 판결로 끝났지만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성찰을 남깁니다. 잔인한 주모자, 어머니와 직접 아내를 죽인 아들 사이에서 당신은 누가 진짜 악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가족 사랑의 이름으로 위장된 범죄의 한계가 있을까요? 댓글에 당신의 의견과 관점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려요. 스토리즈 인브레이싱 메모리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